이화 줄거리. 어느 날 나는 스트릭랜드가 아내를 버리고 파리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트릭랜드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아내의 말을 전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된다. 남편의 느닷없는 행위에 놀란 스트릭랜드의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스트릭랜드는 여자가 생겨서 파리로 갔을 거라는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휩싸여 집을 떠난 것이었다. (13) 이런 뻔뻔스러운 말에는 그대로 화를 내고 딱 거절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몰인정한 사람하고는 같은 식탁에 앉기조차 불결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보고했다면 적어도 맥앤드류 대령만은 나의 남자다움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디 나에게는 버티고 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도학자다운 행동을 하기가 쑥스러워지곤 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아무리 이쪽에서 떠들어 보았자 스트릭랜드 같은 남자에게는 쇠기의 경일기려니 하고 생각하자 묘하게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마침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백합꽃이 핀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아스팔트 포도 위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인이나 성직자가 아닌 이상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두 사람 몫의 술값을 치르고 함께 어느 싼 레스토랑으로 갔다. 손님이 가득 차서 붐비고 있었다. 둘 다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다. 나에게는 젊은이의 식욕이 있고 그에게는 모렴치한 인간이 지니는 식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술집에 들러 커피와 리큐어를 마셨다. 파리까지 오게 된 용건에 대해서 이미 할 말은 다 해버렸다. 이것으로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이 웬일인지 스트릭랜드 부인을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나로서는 그의 비정함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지칠 줄도 모르고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다. 그렇게 결정이 난 이상 스트릭랜드의 마음속이라도 깊이 살펴보는 일이 뒷날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또 그러는 편이 나에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다. 그렇기는 하나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트릭랜드가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치 말로는 자기의 생각을 10분의 1도 나타내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서툴고 답답한 말솜씨였다. 그러므로 나는 상대방이 많이 쓰는 말이나 되는 대로 내뱉는 말, 애매한 몸짓 따위로 그의 참된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별로 대수로운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비범한 것 같은 것이 그의 개성 속에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열정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처음 보는 파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아주 신기하게 보일 풍경에도 일체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은 벌써 여러 차례나 파리를 찾아왔어도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 거리를 쏘다니면 금방이라도 뭔가 뜻하지 않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의 마음을 뭔가 환상 같은 것이 계속 뒤흔들어 그 이외의 것은 일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날 밤 좀 뜻밖의 일이 생겼다. 술집에 몇 사람의 술집 여자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남자와 어울려 앉아있는 여자도 있었고 자기네끼리 앉아있는 여자도 있었다. 이윽고 나는 그중 한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스트릭랜드와 시선이 마주치자 생긋 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일단 밖으로 나가더니 곧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앉은 테이블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술 좀 사달라고 귀엽게 말했다. 여자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렸으므로 나는 그 여자를 상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여자는 아무래도 스트릭랜드에게 마음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잘 모른다고 내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래도 그 여자는 몸짓을 해가며 몇 마디의 프랑스어를 섞어 어떻게든지 그에게 말을 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 역시 몇 마디의 단어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자 여자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말한 다음 그 말을 나에게 통역해 달라고 했으며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게 대했고 조금은 재미있어 하는 것도 같았지만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아무래도 하나 건진 모양이군요. 하고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쁠 것 없어요. 내가 그의 입장이었더라면 나는 좀 더 쑥스러워했을 것이고 당황도 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생글생글 웃는 눈과 아주 매력적인 인매를 지닌 데다 나이도 젊었다. 그 여자가 스트릭랜드에 어디에 끌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일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통역해 달라고 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는군요. 필요 없어. 이 대답에 나는 좀 더 살을 붙여 듣기 좋게 대답했다. 그렇게 굴러 들어오는 밥까지 거절한다는 것은 약간 신뢰가 되는 것 같아 마침 가진 것이 없어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이 사람이 좋은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 말을 통역하자 스트릭랜드는 성가시다는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썩 꺼지라고 말해줘요. 그의 몸짓으로 보아도 대답의 뜻은 알 수 있었다. 여자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혔다. 짙은 화장을 해서 잘 몰랐지만 틀림없이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여자는 벌떡 일어났다. 점잖지 못하시군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술집을 나갔다. 나까지 약간 화가 났다. 뭐 그렇게까지 모욕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의를 표한 셈인데요. 저런 여자를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말 그의 얼굴에는 혐오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역시 야성적인 호색한을 연상케 하는 얼굴이었다. 그 여자가 매혹된 것도 아마 이 같은 일종의 야수성이었을 것이다. 여자가 필요하다면 런던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런 여자를 찾아 내가 이곳 파리까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14. 영국으로 돌아가며 나는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부인에게 보고해야 할 점을 일단 정리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고는 아무런 실속이 없어 도저히 그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로 나 자신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이다. 스트릭랜드는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어째서 화가가 될 생각을 했는지 그 동기도 잘 알 수 없었고 대답을 잘 못해서인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어서인지 물어보아도 그것조차 분명치 않았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반항 정신이 싹터 그것이 마침내 폭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기는 했으나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어긋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지리함에 견디다 못해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화가가 되려는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또 그런 일이라면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스트릭랜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아닌 것 같았다. 이것저것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아직 로맨틱한 내가 생각하기에도 억지인 것 같은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해석을 그의 동기로 결론지었다. 그 해석은 이러했다. 즉 본디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창조 본능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활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 마치 암이 인체의 조직 안에서 모르는 사이에 퍼지듯이 창조 본능이 무자비하게 자라 마침내 그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고
그를 꼼짝없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채찍질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뽁뽁이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은 후 마침내 그것이 알에서 깨어나면 그 새끼는 다른 새끼들을 쫓아내고 끝내는 자기가 신세를 진 그 둥지마저 부숴버리는 것과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창조 본능이 구태여 이 둔감한 한 주식 중개인에게 달라붙어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의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부와 권세를 마음 놓고 누리는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뒤흔들어서는 끝내는 그것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환희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며 인내와 괴로움에 찬 수도원의 금욕생활을 택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 심리적 전환은 사람에 따라 여러 형태와 갖가지 경과를 거쳐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줄기찬 경류가 바위를 단번에 산산조각 내듯 과감한 개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스트릭랜드의 경우에는 광신자의 열성적인 면과 사도의 광포함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그가 아무리 정열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한 가치의 작품을 그릴 수 있을는지가 의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런던에서 밤에 그림을 배우러 다녔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무렵에 같이 배우던 학생들이 그의 그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도 아틀리에에 다니고 계십니까? 다니죠. 오늘 아침에도 그 잔소리꾼 선생이 빙 둘러보다가 내 그림을 보더니 눈썹만 찡긋하고는 그대로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스트릭랜드는 킬킬 웃었다. 조금도 실망하는 빛이 없었으며 동료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문제로 삼지도 않았다. 그와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가장 골치를 앓았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세상에는 흔히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 불과하다. 자기가 속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자신감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의견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수에 맞지 않는 자존심까지 부여받게 된다. 즉 위험을 겪지 않고 나는 용기 있는 남자라는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구는 문명인에게서 가장 뽑아버리기 어려운 본능이 아닐까. 소위 진보적인 여자일수록 일단 사람들로부터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는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세상에 대한 체면이라는 은신초로 도망치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판 따위는 아랑곳 없다고 콧방귀를 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컨대 그것은 한낱 허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꼬리를 잡히지는 않을 테니까 세상이 뭐래도 겁날 것 없다는 그런 태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세상의 평판이나 관습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 그는 마치 온몸에 기름을 바른 레슬러와 같아 잡으려 해도 붙잡혀지지 않고 어이가 없어 입이 닫혀지지 않을 만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나는 스트릭랜드를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멋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소? 나같이 처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할 것 같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빈정되어 보기도 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이런 금원을 믿고 있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대 행동할 때 그 모든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게끔 하라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일도 없지만 쓸데없는 잠꼬대요. 하지만 이것은 칸트의 말입니다. 누가 말했든 헛소리는 헛소리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양심에 호소해봐야 효과가 있을 리 없었다.
마치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내가 보기엔 양심이란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파수병과도 같다. 즉 각자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고 자아라는 성체 깊숙이 잠입해 있는 스파이 같은 것이다. 인간은 남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고 비난받는 일을 극도로 두려워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적을 성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마는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의 주인이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이탈해 나가려는 기미를 보이면 미리 그 싹을 꺾어버리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의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앞세우도록 강요하게 되고 그것은 개인을 사회에 묶어놓는 튼튼한 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그 자신의 이익보다 크다고 믿고 있는 사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자진해서 가혹한 주인을 섬기는 노예와 같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양심을 옥자에 앉히고서 왕이 채찍을 휘둘러 그 어깨죽지를 때려도 킬킬거리며 웃고 있는 신하처럼 오히려 자기 양심의 예민함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양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퍼부을 말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스트릭랜드가 그 멋대로의 행위에 대한 세상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불사신처럼 꿋꿋함을 알자 나는 괴물이라도 만난 것처럼 꼬리를 말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쫓아다녀봤자 헛수고요. 에이미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가까운 시일 안에 호텔을 옮길 작정이니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도 부인께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는 헤어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요. 당신이 제발 그 사람에게 이해시켜 주시오. 하지만 여자들이란 워낙 맹꽁이라. 15. 런던으로 돌아와 보니 스트릭랜드 부인에게서 온 재촉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는 대로 곧 와달라는 편지였다. 가보니 맥 앤드루 내외가 벌써 와 있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의 언니뻘이 되는 이 부인은 그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데가 있었지만 그녀보다는 훨씬 늙어 보였다. 보기에 아주 똑똑해 보였고 마치 대영 제국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쨌든 고급 장교의 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훨씬 위라는 우월감 때문에 활발했고 여느 때의 훌륭한 훈련 탓인지 인간으로 태어나 군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신념을 별로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근위연대의 사관들만은 거만하게 굴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여간해서 찾아오지 않는 그 부인들의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싫다는 투였다. 차림새는 돈만 많이 들였지 촌스러워 보였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옆에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침착성을 잃고 있었다. 그래, 어떻던가요? 그녀가 물었다. 주인을 뵙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답니다. 아니, 뭐라고요? 스트릭랜드 부인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소리쳤다. 주인이 그쪽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그 녀석 완전히 정신이 돌았군. 대령이 소리쳤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잠깐 이맛살을 찌푸렸다. 추억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결혼하기 전이었던가 곧잘 화구를 들고 돌아다니던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림 솜씨는 엉망이었어요. 모두들 놀려대곤 했죠. 그림 실력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런 말은 하나의 구실일 거야. 맥 앤드루 부인이 말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의 보고를 들어도 그녀는 뭐가 뭔지 영문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주부다운 마음이 그 당황하던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혔는지 지금은 응접실도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었다. 이번 일이 있은 뒤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는 마치 오랫동안 남의 손에 맡겨두었던 것처럼 어수선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도 완전히 가셨다. 그러나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를 만나보고 온 현재로선 나는 그가 이 방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에게 뭔가 주위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쯤은 그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화가가 되고 싶다면 어째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뒤에 부인이 물었다. 그렇게 훌륭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못하지만 나만큼 그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여자도 없을 텐데요. 맥 앤드류 부인은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예술가에게 열중해 있는 것을 전부터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는 언제나 교양이라는 말을 얕보는 듯한 투로 발음하고 있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어쨌든 만일 그 사람에게 그런 소질이 있다면 내가 솔선해서 그 소질을 키워주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비록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된다 해도 상관하지 않았을 거고요. 주식 중개인과 어울리기보다는 화가와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만 없다면 난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요. 첼시의 지저분한 아틀리에에서 살아도 이 집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기가 막혀라. 맥 앤드류 부인이 소리쳤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니? 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정인 것 같은데요. 나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놀랐다는 표정으로 멸시하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40이나 되는 남자가 이제 와서 그림쟁이가 되기 위해 일과 처자식을 벌이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예술가 친구라든가 하는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어 그 사람 머리가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트릭랜드 부인의 파리한 볼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 여자라니 어떤 사람이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것이 폭발적인 선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없어요. 맥 앤드루 내외는 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정말 당신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만나고 뭐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요. 주인께서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맥 앤드루 부인이 소리쳤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가야 하는 건데 그랬어. 나 같으면 틀림없이 그 여자를 찾아냈을 텐데. 정말입니다. 당신이 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나는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그랬으면 당신의 추측이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테니까요. 첫째로 그분은 고급 호텔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칸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뛰쳐나간 것은 무슨 도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숨어 사는 게 아닐까? 이 빗나간 추측은 모든 사람 가슴에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을 던진 것 같았지만 나로선 그런 일에 구애받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업자에게 거처를 알리는 그런 얼빠진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쏘아붙이듯이 받아넘겼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분이 여자와 함께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연애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두 한동안 말없이 앉아 나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씹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맥 앤드루 부인이 말했다. 그럼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골치 아픈 것은 아니겠군요. 스트릭랜드 부인은 언니를 힐끔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그 고운 이마는 우스에 가득 차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맥 앤드루 부인이 말을 계속했다. 그런 일시적인 변덕이라면 얼마 안가 정신을 차릴 테지. 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지 않소, 에이미. 대령이 마음을 정했다는 듯이 말했다. 1년쯤 파리에서 함께 살아도 될 것 아니오.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줘도 되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도 마음이 뒤숭숭한 거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마음을 잡고 런던으로 돌아올 거요.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어. 그러다 보면 제 발로 들어와서 또 전처럼 마음을 잡을 거야. 맥 앤드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쌀쌀하게 동생을 돌아다 보았다. 아마 너도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남자들이란 참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그 점을 잘 다뤄야 해. 맥 앤드루 부인도 역시 보통 여자나 다름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들이란 언제나 인정머리가 없어 자기를 따르는 여자를 오히려 소홀히 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여자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인간은 이성 외의 이치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이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세 사람의 얼굴을 쭉 둘러보았다. 그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너도 아까 그 얘기를 들었잖니? 그 사람은 누가 시중을 들어주지 않으면 잠시도 못 견디던 사람이고 고생도 모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운 객지 생활에 얼마 안가 실증이 날 거야. 게다가 돈도 없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이가 여자와 함께 도망쳤다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 생활은 도저히 오래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석 달만 지나면 실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집을 나간 원인이 연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도 이것으로 끝장이에요. 허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군. 대령은 군인기질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경멸하듯 힘주어 말했다. 처제가 생각해봐도 알 것 아니오. 틀림없이 곧 돌아올 거요. 그리고 아까 도로시가 말했듯이 그렇게 잠깐 집을 나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세를 망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에이미. 스트리랜드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분노였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도 갑자기 그녀를 사로잡은 차가운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숨이 찬 듯 헐떡이며 재빨리 말했다. 어느 여자에게 빠져 함께 도망친 거라면 차라리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일을 나무라지는 않겠어요. 한때의 불장난으로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것과는 달라요. 난 정말 그 일을 미워해요.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맥 앤드류 대령과 부인은 함께 그녀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둘은 다 뜻밖이었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고까지 말하며 그녀를 달래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그 말에는 개의치 않고 내가 있는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부인을 버렸다면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목적이 있어 버렸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요컨대 상대가 여자라면 절대로 지지 않겠지만 상대가 그 밖의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스트릭랜드 부인은 나를 힐끔 쳐다보았을 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내 말이 급소를 찔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떨면서 말을 계속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령 아무리 오래 헤어져 있더라도 그이는 결국 나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스스로를 달래왔던 거예요. 그이도 죽을 때가 되면 나를 부르러 오겠지. 그러면 달려가서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간호해주고 임종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언제고 당신을 사랑해 왔으니까요. 지난 일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 여자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처럼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려는 것인지 나는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죽지 않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런 눈물겨운 장면을 전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일에 대해 오히려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눈치마저 보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장이에요.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 나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차라리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거지 신세가 되어 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못된 병에 걸려 객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하고는 인연을 끊겠어요. 그래서 나는 스트릭랜드가 부탁했던 이혼 이야기를 하는 편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주인께서는 이혼을 원한다면 언제고 거기에 필요한 수속을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려. 주인 쪽에서 뭐 꼭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인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뿐이죠. 스트릭랜드 부인은 분한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환멸을 느꼈던 것 같다. 그 무렵에 나는 지금과는 달리 사람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여성의 마음속에 그처럼 무서운 집념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었다. 즉 하나의 인격이 얼마나 복잡한 성질로 이루어졌는가를 그때까지 나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인간의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과 넓은 도량, 악의와 선의, 증오와 사랑,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참기 힘든 굴욕적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어쨌든 이렇게 말해주기로 했다. 부인, 나는 분명히 주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심경에 쫓기고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무슨 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본인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아무리 퍼덕거려도 자기 힘으로는 그곳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그분에게 마술을 건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듣는 수가 있죠? 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본래 있던 인격을 쫓아낸다는 그런 말이요. 인간의 마음이란 육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찰스 스트릭랜드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맥 앤드루 부인은 웃옷의 가운데 앞자락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금팔찌가 손목 위까지 흘러내려왔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내가 듣기엔 당치도 않은 해석 같군요. 그녀는 서슴지 않고 말했다. 어쨌든 에이미가 남편을 좀 소홀하게 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자기 일에만 빠져있지 않았어도 남편의 달라진 점을 눈치챘을 것 아니에요. 나 같으면 렐릭이 1년 가까이나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대령은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교활한 데라고는 전혀 없는 이렇게 무사태평한 얼굴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찰스 스트릭랜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무린정한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험악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왜 동생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전히 이기심에서 나온 일이지 그 밖에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내가 피곤하다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스트릭랜드 부인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16. 그 뒤의 행동을 보면 스트릭랜드 부인은 아주 야무진 여자였다. 가슴속의 슬픈 생각은 조금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세상이 얼마나 남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를 외면하려고 하는지를 재빨리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절대 슬픈 태도를 보이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녀의 불행을 동정하여 계속 그녀를 초대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이다. 명랑하고 빈틈없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코 지나침이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괴로움에 애써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절대로 나쁘게 말하는 일이 없었다. 왜 그녀가 남편에 대한 말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는지 그 심리를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왜 언젠가 당신이 찰스가 혼자 있었다고 그러셨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일일 거예요.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이가 혼자서 영국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흔적을 감추는데 보통 솜씨가 아니군요. 그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얼굴을 약간 붉혔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 점을 문제시해 그이가 어떤 여자하고 달아났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나서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화제를 슬쩍 돌렸다. 그러나 나는 그 뒤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소문이 그녀 친구들 사이에 퍼져 있음을 알았다. 그 소문에 의하면 찰스 스트릭랜드는 엠파이어 극장의 발레 공연에서 본 프랑스 여자 무희에게 반해 마침내 파리로 함께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 소문의 출처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문 때문에 스트릭랜드 부인은 세상의 동정을 듬뿍 모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더구나 그것은 직업 전선에 나서게 된 그녀에게 상당한 선전 역할을 해주었다. 맥 앤드류 대령이 전에 그녀는 무일푼이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생계를 걱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전부터 알고 있던 몇몇 작가들에게서 일을 얻을 작정으로 곧 속기와 타이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본디 교육받은 몸이라 그녀는 여느 타이피스트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고 부탁한 쪽에서도 몹시 동정을 했다. 알고 지내는 작가들은 자기 일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더러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었다. 아이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맥 앤드류 내외가 그녀의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었으므로 스트릭랜드 부인은 자기 아파트 방을 세주고 살림을 팔아 웨스트민스터의 작은 2칸짜리 방을 얻어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워낙 수완이 있고 부지런하니까 그녀는 틀림없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갈 것이다. 17. 이 사건이 있은 지 그럭저럭 5년이 지난 뒤 나는 얼마 동안을 파리에서 살기로 했다. 런던에서 살기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게 진저리가 났다. 친구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미 나에게 아무런 자극도 줄 수 없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나는 만나는 순간부터 거의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 문제에까지도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지리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는 이를테면 종점과 종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차와 같았고 운행구역이 짧은 만큼 매일 실어 나르는 손님의 수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요컨대 판에 박은 듯한 편안하기 그지없는 생활 그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에 사로잡혀 끝내는 작은 아파트 방을 비우고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팔아 다시 새 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출발하기 전에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나보니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많이 늙고 여이고 주름이 늘었을 뿐 아니라 성격까지도 변한 것 같았다. 일이 잘 되어 지금은 챈서리 레인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는데 자신은 타이프를 치는 일이 거의 없이 고용한 내 타이피스트가 한 일을 정리만 하고 있었다. 일을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파란색과 빨간색의 잉크를 쓰기도 하고 인쇄물 표지로는 엷은 빛깔의 오글오글한 종이를 쓰고 있었다. 일이 깨끗하고 정확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돈도 좀 벌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벌어서 먹는다는 일이 체면에 관계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양가 출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었으며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가까이 지내는 명사의 이름을 계속 들추어 자기가 사회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다. 자신의 적극성과 사업 수완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데 비해 다음 날 밤 사우스 켄싱턴에 사는 어느 왕실 변호사와의 만찬 약속이 있음은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다. 또 딸도 사교계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댄스 파티 초대장이 밀려들고 있다고 잠옷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다. 머지않아 따님도 가게 일을 하게 되겠죠. 천만에요. 그 아이 한테까지 이 일을 시킬 생각은 없어요. 스트리랜드 부인은 대답했다. 부모를 닮지 않아 얼굴이 예쁘니까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될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되면 부인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그냥 말해봤을 따름입니다. 그 아이에게 배우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말을 가끔 들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시킬 수가 없죠. 그야 내가 인류 극작가를 다 알고 있는 처지니까 이쪽에서 부탁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좋은 역을 맡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사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스트리랜드 부인이 뜻밖의 자존심만 높여 나도 조금 흥이 깨졌다. 그래, 주인 소식은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는 전혀. 아마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죠. 파리에서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니까 못하면 이쪽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잠깐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만일 그이가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조금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당신 앞으로 돈을 보내드릴 테니 그것을 필요에 따라 그이에게 조금씩 전해줘도 돼요.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친절한 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고생이 사람의 성격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행복은 어쩌다 그런 작용을 하는 수도 있지만 불행은 대개 사람을 인색하고 집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고작이다. 18. 과연 파리에 온 지 아직 2주일도 되지 않아 나는 우연히 스트리랜드를 만났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담무거리에 어느 아파트 5층에 방을 정하고 200프랑가량의 돈으로 중고상에서 꼭 필요한 가구를 몇 가지 사들였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과 이야기를 해서 아침 커피를 끓여주는 일과 방 청소를 해주기로 타협을 보고 친구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러 갔다. 더크 스트로브라는 사나이는 그 얼굴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든가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싶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를테면 타고난 희극배우와 같은 사람이었다. 직업은 화가였는데 그 그림 솜씨가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로마에서였다. 그때 그의 그림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림 엽서나될 싸구려 그림 소재를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그리고 있었다. 그는 스파냐 광장에 유명한 베르니니가 설계한 돌계단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들 모습을 그 알량한 그림 솜씨로 버젓이 앉아 예술적 도치에 가슴 설레며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의 아뜰리에에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이 큰 농부의 그림, 그리고 누더기를 걸친 장난꾸러기들의 그림과 고운 빛깔의 치마를 입은 여자들의 그림 등이 꽉 차 있었다. 그리고 거기 그려넣은 인물들은 교회의 돌계단에 기대어 서서 쉬고 있다든가 말끔히 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사이프러스 그늘 밑에서 뛰놀고 있다든가 르네상스풍의 우물가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든가 거의 장면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필치와 색채가 사진이 무색할 만큼 꼼꼼하고 정확했다. 빌라 메디치에 있던 한 화가는 그를 초콜릿 상자의 화가라고 부르고 있었다.
사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모네나 마네, 그 밖에 뛰어난 인상파 화가들이 화단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나는 내가 대단한 화가라고는 생각지 않네. 하고 그가 말한 적이 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재주는 가지고 있다네. 첫째로 내 그림은 팔리니까. 나는 여러 계층의 가정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꾸며주고 있단 말일세. 내 그림은 네덜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까지 팔려간다네. 사는 사람들은 대개 무역상이나 유복한 상인들이야. 이런 나라들의 겨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어둡고 춥다네. 그래서 모두들 이탈리아를 나의 그림과 같은 곳으로 알고 동경하는 거지. 나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역시 이탈리아를 동경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눈을 현혹해 하고 그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던 것은 바로 이 환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의 눈은 엄격한 현실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탈리아의 로맨틱한 산정이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폐허만을 추구해온 것이다. 그가 그린 것은 이를테면 일종의 이상이었다. 낡아 팔리지 않는 하찮은 물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상상이긴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성격에 분명히 어떠한 매력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크 스트로브를 단순한 조롱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았다. 화가 친구들은 그의 그림에 대한 멸시를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돈에 옹색하면 언제고 수입 좋은 그에게 손을 내밀곤 했다. 게다가 또 그가 인심이 좋다는 것을 알고 우는 소리만 하면 곧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의 순진함을 이용해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그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 그는 또 비교적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사소한 일에도 아주 쉽게 감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상대방은 친절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은 마치 아이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일이어서 뜯어내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비웃어주고 싶어지는 정도였다. 생각해보면 소매치기도 재빠른 솜씨를 자랑할 만한 거물이 되면 택시 속에 보석이 가득 든 핸드백을 잊어버리고 내리는 얼빠진 여자들에게 오히려 분노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세상의 웃음거리였지만 그렇다고 결코 둔감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계속 자기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지나친 장난이나 악의 없는 농담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언제나 그런 자들 앞에 몸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처럼 계속 괴로워하면서도 역시 사람됨이 더없이 좋아 남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이를테면 독사에게 물려도 절대로 물러서는 일 없이 상처가 나오면 다시 또 그 뱀을 가슴에 살며시 끌어안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의 일상생활은 말하자면 엎치락뒤치락하는 희극 형태를 빈 한편의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나는 결코 놀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는 그것이 고마워 나에게 평상시 쌓였던 불평을 밑도 끝도 없이 털어놓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딱하게도 엉뚱한 이야기라 눈물겨운 이야기일수록 이쪽은 점점 웃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그 자신은 그림 솜씨가 서툴렀지만 그림에 대한 그의 감상하는 극히 예민했다. 그 때문에 그와 함께 화랑을 찾는 일은 더없이 즐거웠다. 누구의 작품이나 장점은 진심으로 예찬했고 단점은 가차없이 비평했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는 절대로 취하지 않았다. 옛 대가의 가치도 올바르게 판별했고 현재의 화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또 한 번 보기만 해도 재능을 발견하는 해안을 지녀 거기에 대해 찬사를 아끼는 일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보다 더 정확한 비판의 눈을 지닌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게다가 여느 화가들보다 교육 수준도 높았으므로 그들이 모르는 그림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예술 부문에도 능통했다.
음악과 문학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림을 보는 그의 눈에 깊이와 다양성을 주었다. 나와 같은 젊은이에게는 그의 조언과 지도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었다. 로마를 떠난 뒤에도 나는 그와 편지 왕래를 했다. 2달에 한 번꼴로 그에게서 괴상한 영어로 쓴 편지를 받았고 나는 그때마다 침을 튀기고 손짓을 하며 열심히 짓거리는 그의 모습을 생생히 눈앞에 그려보곤 했다. 그는 내가 파리로 오기 얼마 전에 어느 영국 부인과 결혼하여 지금도 몽마르트르 아틀리에에 자리를 잡고 있다. 벌써 그와 헤어진 지 4년이나 되었으므로 그의 부인을 만나는 것도 물론 이번이 처음이다. 19. 내가 파리에 왔다는 것을 아직 스트로브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아틀리에 벨을 누르자 그는 자기가 직접 문을 열었으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곧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반갑게 대해주니 정말 기뻤다. 부인은 스트로브 옆에서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트로브가 나를 부인에게 소개했다. 알고 있지, 당신도. 왜 내가 늘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나를 보고 말했다. 그런데 왜 오면 온다고 알려주지 않았나? 언제 왔나?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예정인가? 1시간만 빨리 오지 그랬나? 그랬으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둑이 터진 봇물처럼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어댔다.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마치 쿠션인 양 나의 몸을 토닥거리면서 입담배, 케이크, 포도주 등을 내놓고 계속 권했다. 잠시도 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투였다. 그리고 마침 집에 위스키가 없다며 낙심을 했다가는 커피라도 끓여야겠다고 하는 등 어쨌든 나를 대접하고 싶어서 쩔쩔매고 있었다. 계속 눈을 반짝이며 싱글벙글 웃어대고 수선을 떠는 바람에 구슬 같은 땀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인데도 자네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 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익살스러운 얼굴 모습은 예전에 보았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다리가 짧고 몸집이 작은 통통한 모습에 아직 젊은 주제에 벌써 이마 위가 훤하게 벗겨진 대머리였다. 달덩이처럼 둥근 얼굴에 비교적 혈색이 좋았으며 흰 살결에 입술만이 새빨간 빛을 띠고 있었고 얼굴처럼 역시 동그란 푸른 눈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눈썹은 아주 흐린 금빛이었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마치 루벤스가 그린 뚱뚱하게 살이 찐 명랑한 상인을 연상케 하는 남자였다. 내가 한동안 파리에 있을 예정으로 아파트 방을 구해놓았다고 말하자 그럼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나를 마구 나무랐다. 알려주기만 했으면 자기가 아파트도 구해주고 가구도 빌려주고 이사할 때도 거들어 주었을 텐데 일부러 돈을 들여 가구까지 사다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나를 꾸짖었다. 자기가 도와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다니 친구로서 그렇게 남을 대하듯 할 수 있느냐고 나를 마구 몰아세웠다. 그가 그렇게 수선을 떠는 동안 스트로브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양말을 꼬매면서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남편 말을 듣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보다시피 나는 결혼했네.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어떤가 이 사람. 그는 아내에게 환한 미소를 던지며 안경을 콧등위로 밀어 올렸다. 땀 때문에 안경이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다. 도대체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 나도 웃으며 말했다. 참 당신도. 스트로브 부인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떤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이봐, 자네도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장가를 가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네. 보라고. 저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란 말일세. 한 폭의 그림이지 뭔가. 샤르댕의 초상화라고 할까. 나는 지금까지 숱한 절세 미인을 보아왔지만 더 그 스트로브 부인만한 미인은 아직 본 일이 없네.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나가버리겠어요. 그가 말했다. 귀여운 사람. 그 말투 속에 담긴 정열에 당황하여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의 편지에서 그가 아내를 몹시 사랑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정말 한시도 부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쪽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를테면 그가 슬픈 희곡 배우인 만큼 결코 여자의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킬 그런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띤 눈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고 또 어쩌면 그 다소곳한 태도에는 오히려 깊은 애정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워 못 견딜 정도로 매혹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품이 있고 균형 잡힌 얼굴이었다. 키는 좀 큰 편이고 검소하게 잘 만든 잿빛 옷이 그녀의 곡선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양장점에서보다 조각가가 좋아할 몸매였다. 탐스러운 갈색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이렇다 할 두드러진 점은 없었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눈은 부드러운 잿빛이었다. 요컨대 미인이 될 기회를 아슬아슬하게 놓쳐 미인이 되지 못한 느낌이었다. 스트로브가 그녀를 샤르댕의 그림에 비유한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거장의 걸작인 실내용 머리수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발랄한 주부의 초상화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스트로브 부인이 냄비와 솥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며 마치 일정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한 가지씩 부엌일을 정리해가는 것을 보면 저절로 그 부엌일까지 뭔가 일종의 정신적 의의를 띠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었다. 나는 특별히 그녀를 똑똑하다든가 또 싹싹한 성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점에 뭔지 모르게 끌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어딘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어째서 이 여자가 더크 스트로브와 결혼을 했는지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영국인이라고는 했지만 나로선 어디 출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어떤 계급 출신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결혼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 점도 확실치 않았다. 통 말이 없는 여자였지만 한번 입을 벌리면 또렷또렷하게 말했으며 그 태도도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었다. 나는 스트로브에게 지금도 그림을 많이 그리느냐고 물었다. 그리느냐고? 전보다 솜씨가 늘었다네. 우리는 아틀리에에 있었는데 그는 손을 들어 이슬 위에 놓여있는 그리다만 그림을 가리켰다. 그 그림을 보고 나는 적지 않이 놀랐다. 여전히 캄파니아풍으로 차려입은 한 무리의 가난한 농부들이 로마 교회의 돌계단에 기대어 쉬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건가? 그래, 모델은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리에도 얼마든지 있다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나 참, 이 사람은 나를 대가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쑥스러운 듯이 웃었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감출 수 없었다. 그 눈을 언제까지고 자기 작품에서 떼려고 하지 않았다. 남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처럼 정확하고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의 감상하니 자기 작품을 대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져 아주 보잘것없고 속된 그림에 만족을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좀 더 보여드리면 어때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그럼 그럴까? 그처럼 친구들의 조소로 고민하면서도 역시 더크 스트로브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과 어리석은 독선이 있어 자기 작품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미였다. 그는 마침내 머리가 곱슬곱슬한 장난꾸러기 이탈리아 꼬마가 둘이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그림을 꺼내왔다. 부인이 말했다. 귀엽죠? 그리고 그 밖의 그림도 보여주었다. 파리에 와서도 역시 몇 년 동안 로마에서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수법으로 보잘것없는 그림만을 그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같이 헛되고 위선적이고 표면만을 꾸민 작품뿐이었다. 그러면서도 더크 스트로브만큼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 모순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확실치 않은 일이지만 나는 그때 불쑥 물어보았다. 자네 혹시 찰스 스트리랜드라는 화가를 만난 일이 없나? 스트로브가 소리쳤다.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자네도 그 사람을 알고 있나? 그 보기 싫은 사람 말이죠. 부인이 말창견을 했다. 그 말을 듣자 스트로브는 웃어댔다. 나의 소중한 사람. 그는 일부러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 두 손에 키스를 했다. 이 사람은 그를 싫어한다네. 그런데 자네가 그를 알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일세. 전 예의 없는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덕크는 여전히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며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실은 요전에 그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내 그림 좀 봐달라고 그랬다네.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왔기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림을 다 보여주었지. 거기까지 말하자 스트로브는 잠옷 기분 나쁜 듯이 입을 다물었다. 어째서 그가 그렇게 언짢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가 내 그림을 보아주기는 했는데 내 그림을 보았을 뿐 아무 말도 안 하지 뭔가. 그래서 다 볼 때까지 비평을 삼가고 있는 줄만 알고서 일단 다 보이고 난 다음 이것이 전부요 하니까 그 사람은 할 말은 않고 사실 당신에게 20프랑만 꾸고 싶어서 온 거요.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분은 거절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꿔줬답니다. 부인은 옆에서 사뭇 화가 난 듯이 말했다. 나도 정말 어이가 없더군. 그렇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네. 그 사람 돈을 받아 주머니 속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한 뒤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멍하니 벌리고 이야기를 하는 다크 스트로브의 얼빠진 얼굴 표정을 보고 있자니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림이 서툴다고 느꼈으면 차라리 서툴다고 솔직히 말해주면 될 거 아냐. 그런데 그야말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러는 데는 나도 어이가 없더군. 당신은 무슨 좋은 말이라고 그 말만 자꾸 하세요. 부인이 나무라듯 말했다. 그러나 나는 스트리랜드의 분별 없는 행동에 분개하기보다 오히려 이 네덜란드인의 표정을 보는 것이 더 우습고 재미있었다.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전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스트로브는 싱긋 웃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벌써 기분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는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화가야. 스트리랜드가 위대한 화가라고. 그럼 다른 사람인 모양이군. 붉은 수염을 기른 몸집이 큰 사람인데 그 찰스 스트리랜드는 영국인일세. 내가 알고 있었을 때는 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았었지만 길렀다면 역시 붉은 수염일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스트리랜드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겨우 5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일세. 그래,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이야.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네. 그럴 리가 있나? 여보게,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잘못 본 일이 있던가? 그 사람은 천재일세. 분명히 천재야. 앞으로 100년 뒤에 만일 자네나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마 찰스 스트리랜드를 알았다는 이유 때문일 걸세. 그렇게 될지도 모르네. 나는 정말 뜻밖이었으나 역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문득 전에 그를 만나 이야기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래, 그 사람 작품이 어디 나와 있나? 나는 말을 이었다. 어쨌든 성공한 셈이군. 그래,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지? 천만에, 성공이 다 뭔가. 아마 아직 한 장도 팔지 못했을 걸세.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일세. 그러나 나는 그가 위대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네. 만에도 그만한 그림 솜씨를 가졌으면서도 역시 남의 비웃음을 받았고 코로 역시 그림이라곤 한 장도 팔지 못했었네.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네만 못하면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줌세. 그는 매일 밤 7시만 되면 을의 클리시 거리의 어느 카페에 나타난다네. 자네만 좋다면 내일 밤이라도 함께 갈 수 있네. 하지만 그쪽에서 나를 기분 좋게 만나줄지가 의문일세.
내 얼굴을 보면 잊고자 하는 옛일이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가보기로 하세. 그런데 그 사람 그림 중 아무 거라도 좋으니 좀 볼 수 없겠나. 그에게 부탁해봐도 그건 안 될 걸세. 한 장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화상이 그 사람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있네. 그러나 자네 혼자 갈 생각은 말게. 봐도 모를 테니까. 함께 쫓아가서 내가 설명해줘야 하네. 여보, 전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신은 화도 안 나는지 그 사람 그림을 그렇게 말하는 까닭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앉더니 나에게 말했다. 사실은 언젠가 5-6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분 그림을 사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그림은 팔 생각도 않고 자꾸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사라고 권하지 뭐예요. 그리고 한번 보라고 하며 손수 그 그림을 가지고 왔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부인께선 그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주 끔찍스러운 그림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라. 하지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고 화를 냈잖아요. 틀림없이 당신이 놀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더크 스트로브는 안경을 벗어 안경알을 번갈아 닦았다. 흥분한 나머지 발개진 얼굴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다. 어쨌든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인 만큼 그냥 지나가다 힘 안 들이고 주울 수 있는 해변가의 조약돌 같은 건 아니야. 그것은 예술가가 이 혼돈된 세계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결과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판별해낼 만한 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닐세.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위해선 예술가가 맛본 괴로움을 이쪽에서도 거듭 맛봐야 하는 거야. 즉 아름다움은 예술가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은 것일세. 그러므로 마음의 귀로 그것을 그대로 판별해 들으려면 이쪽에서도 그만한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는 걸세. 그럼 더크, 나는 어째서 늘 당신의 그림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저는 첫눈에 보자마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로브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여보, 당신은 그만 자구려. 나는 이 친구하고 잠깐 산책하고 오겠소. 20. 더크 스트로브가 그 다음날 밤 나를 찾아와 스트리랜드가 나타나는 카페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따라가 보니 그곳은 바로 내가 전에 스트리랜드를 만나러 일부러 파리에 왔을 때 그와 함께 압생트를 마시던 그 카페였다. 그 뒤 그가 실증도 안 느끼고 줄곧 한 군데만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으른 습성이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했다. 보게, 저기 있네. 카페에 닿자마자 스트로브가 말했다. 벌써 10월이었지만 그날 밤은 따뜻하여 테라스의 테이블도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스트릭랜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구석을 보게나. 체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일세. 그곳을 보니 과연 한 남자가 체스판 위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다만 큰 펠트 모자와 빨간 턱수염이 보일 뿐이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그 사람 옆으로 갔다. 스트릭랜드, 그는 얼굴을 들었다. 뚱보, 무슨 일로 그러나?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옛 친구를 데리고 왔소. 스트릭랜드는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나 누군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또 체스판 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거기 앉게. 그러나 귀찮게 굴면 안 되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말을 하나 움직이더니 곧 체스놀이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사람 좋은 스트로브는 잠옷 난처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으나 나는 그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마실 것을 시키고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스트릭랜드라는 남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는 길에서 만나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더부룩하게 자란 채 손질도 하지 않은 빨간 턱수염이 얼굴을 덮은 점과 머리가 길게 자라났다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얼굴과 몸이 몹시 수척해 보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 큰 코가 전보다 더 우뚝 솟아 있었으며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눈도 조금 커 보였다. 관자놀이도 푹 꺼져 있었고 몸은 마치 해골 같았다. 5년 전에 만났을 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었는데 더러운 데다 찢어지고 실밥이 드러나 보였으며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헐렁헐렁했다. 언뜻 쳐다보니 꾀재재한 손에 손톱은 자랄 대로 자라 있었고 살이 빠져 굵은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문득 보기 좋았던 예전의 그 손을 생각했다. 그가 체스에 정신이 팔려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에서는 어떤 이상한 인상, 무서운 박력을 느끼게 했다. 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그 모습이 오히려 그 박력감을 더 강하게 했다. 이윽고 그는 한수를 두고 나더니 몸을 뒤로 젖혀서 방심한 듯한 이상한 눈초리로 물끄러미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상대방은 턱수염을 기른 뚱뚱한 프랑스인이었는데 한동안 형세를 살펴보다 갑자기 명랑하게 소리치며 이제는 졌다는 듯 몸을 움츠려 보이고 말을 긁어모아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진 것이 분한 듯 스트릭랜드를 향해 몇 마디 억지 소리를 퍼붓더니 웨이터를 불러 술값을 치르고 그대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스트로브는 앉아있던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이제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 하고 스트로브가 말했다. 스트릭랜드는 심술궂은 눈으로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뭐라고 놀려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그럴듯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할 수 없이 잠자코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의 옛 친구가 만나고 싶다기에 데리고 왔어요. 스트로브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스트릭랜드는 생각에 잠긴 듯 우두커니 앉아 1분 가까이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어째서 그가 그렇게 모르는 채 했는지 나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때 그의 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몇 년 전과는 달라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얼마 전에 부인을 만났지요. 당신도 그분의 최근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는 잠깐 웃더니 눈을 반짝였다. 언젠가 하루 저녁 둘이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일이더라. 5년 전이지요. 그는 압생트를 또 한 잔 주문했다. 스트로브는 그 잘 돌아가는 혀로 그가 나와 알게 된 동기며 어떤 계기로 둘 다 스트릭랜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트릭랜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한두 번 반사적으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스트로브가 짓거리는 바람에 시간을 메꿀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한 30분가량 짓거리더니 이 네덜란드인은 시계를 쳐다보며 이제 그만 실례하겠다고 말했다. 나에게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단둘이 있게 되면 스트릭랜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므로 먼저 가라고 대답했다. 스트로브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나가자 내가 말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당신을 위대한 화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다는 말이오? 만일 괜찮다면 당신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쩌면 한 장쯤 사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가 팔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생활은 잘 됩니까? 그는 빙긋 웃었다. 그렇게 보이나요? 마치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요. 당장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우리 함께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건 또 왜? 나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뭐 자선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의 눈에서 다시 반짝이는 빛이 떠올랐다. 그럼 가기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역시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싶으니까.